3년 안에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실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3년에 1억을 만들려면요 연간 3,300만 원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박주임의 연봉은 3천이거든요. 이미 실패를 계획한 거죠. 반갑습니다. 주책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했던 상담 사례를 좀 각색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재무상담 서비스를 EAP 서비스라고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내담자는 상담을 무료로 받고 상담료는 실제로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인 거죠.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EAP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관리하는 정보들, 금융 지식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정보들을 얻긴 했는데 나한테 맞게끔 응용하는 법을 잘 모르세요. 나한테 맞게끔 응용하는 상담이 바로 재무상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비싸고 좋은 옷을, 명품 옷을 구입을 해도 사이즈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볼품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이 없거나 우리가 흔히 사회 초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한 정보들을 습득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뭔가 노선을 바꾸려고 하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자산을 불리는 속도, 모으는 속도가 더디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연봉 3천만 원 박주임의 재무관리라고 하는 상담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회초년생 박주임이에요. 실제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의 연령은 28살이었어요. 그리고 1인 가구였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득을 2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조언을 듣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연령대의 내담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뭔가를 듣긴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들었던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들었던지 시드머니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딱 쓸 돈만 빼고 전부를 적금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돈을 막 모아가요. 그리고 이때 많이 하는 게 3년짜리 적금. 왜 3년짜리 적금을 많이 하느냐? 1년짜리 적금은 5%, 뭐 2년짜리 적금은 5.1%, 3년짜리 적금은 5.2%, 지금은 5%짜리 적금이 없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를 약간씩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3년짜리들 많이 합니다. 예적금에 대한 올바른 이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왜 이 방식이 조금 다른 건지, 왜 이 방식이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3년 안에 1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내담자도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아니, 도대체 3년 안에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실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3년에 1억을 만들려면요 연간 3,300만 원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박주임의 연봉은 3천이거든요. 이미 실패를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정보만 듣고 들어가게 됩니다. 3년에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기에는 재무 목표를 절대로 금액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급한 마음에 안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 20, 30대들이 코인의 비중이 높을까요? 연간 회전율이 가장 높게 나올까요? 시드머니는 작은데 회전율은 높거든요. 증권사에는 최고의 고객이에요.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설사 그렇게 해서 1억이 모였다고 쳐볼게요. 내가 진짜 적금을 열심히 넣어서 1억이 만들어졌네. 그럼 그 1억 갖고 뭐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해야죠. 정말요? 1억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열심히 적금을 통해서 모았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1억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투자로는 어렵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돈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입니다. 그럼 이때 보통 어떤 것들을 하냐면 예금에 넣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리고 다음부터 모으면 이건 진짜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경험과 시간을 날리게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테크 됐다. 습관을 먼저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월급 21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겠죠. 소비성 지출은 소득 대비 40%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대부분 이 연령대에는 독립을 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독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다니세요. 최대한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입니다. 집에서 다니면 월세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좀 적정하게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직장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금액대에서 소비를 하는 게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실패를 하냐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받을 때보다는 많은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내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이끌려서 먼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적인 성향을 먼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자금이 많아지니까 소비에 대한 생각이 먼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소비가 높아지면 다시 줄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좀 잡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10만원 이하. 이 고정비가 뭘까요? 사실은 비소비성 지출의 영역이긴 한데 워낙에 이 연령대에서는 고정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 맞게끔 용어를 좀 바꿔봤는데요. 금융비용이에요. 대출, 보험료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이 연령대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주세요. 저는 가지고 오셔라, 빨리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적으로 독립을 빨리 해주셔야 돼. 내가 막 저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네가 가져가거라 라고 했을 때 보험을 갖고 오게 되면 되게 이상하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저축을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빨리빨리 내 걸로 갖고 와서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이 저축 가용 자금이 되겠죠. 적정한 소비와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저축 가용 자금이 생길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무기가 되는 거죠. 진짜 무기는 월 115만 원이라고 하는 저축 가용 자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무조건 좋다. 자, 이 연봉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올인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인가? 70만 원 올인해서 5년 넣으면 5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돈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들은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청년 도약 계좌를 너무 좋은 계좌다. 무조건 맥스로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연봉이 높으면 맥스로 넣어봐야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매칭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대에 따라서 다른 거다. 굳이 이렇게 모으는 거에 올인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를 세워봤습니다.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에요. 연봉 3천만 원 박주임의 액션 플랜입니다. 전제 조건 하나 달았어요. 플랜 A에는 예비자금이 500만 원 이상이 나한테 이미 확보가 돼 있느냐예요. 확보가 돼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ISA 계좌와 청년 도약 계좌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좋은 계좌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험과 지식을 쌓는 거.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가지만 투자에 대한 경험치도 반드시 끌고 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연금저축 계좌도 필요합니다. 꼭 연금저축이 아니라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초년생 때부터 소득의 10% 정도를 내 은퇴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은퇴 준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연령대에서는 안 와닿는 이야기예요. 인정합니다. 아주 먼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20, 30대가 될 거예요. 기본급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회사는 기본급이 높은 걸 좋아하면서 왜 본인의 재무적인 역할은 기본급을 높이는 걸 준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닥쳐서 준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부터 10% 정도의 금액만 꾸준히 적립을 해도 이게 연금저축도 좋고요. 비과세 연금도 좋아요. 나한테 맞는 것들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ISA 계좌에는 국내 주식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ISA 계좌는 불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세 계좌인데 불입 한도가 있으니 불입 한도를 다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절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원래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 이유인 건데 지금 여기는 60만 원이거든요. 국내 주식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도만큼 채우지 못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한도를 어차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도 해도 된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ISA 계좌가 이 연령대에는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도 모으고 금융에 대한 지식도 쌓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ETF를 중심으로 구성할 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청약저축. 이 청약을 그러니까 소득공제에 맞게끔 집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연령대는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게 더 핵심이에요. 청약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못 써요. 이 청약을 활용하려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죠. 담보로. 해지를 하게 되면 청약 순위가 날아가죠. 대출을 받게 되면 내 돈을 쓰는데 이자를 줘야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물론 집 살 때 필요한 계좌이긴 하지만 집 살 때 필요한 건 돈이 있어야 사요. 청약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만 해놓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2만 원을 넣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예비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집중해줘도 좋다. 그러면 너무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강제성을 좀 띠는 거예요. 그리고 ISA 계좌요.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입한 원금 선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요. 유동성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랜을 구성해서 강제성을 좀 띠게 되는 거죠. ISA 계좌 최소 3년 묶어야 되는 거고요. 청년 도약 계좌 5년 묶어야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 장기적으로 55세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자금들인 거죠. 청약도 묶이는 거예요.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서 금융지식도 쌓고 돈도 모으고 종잣돈을 형성하기에는 최고의 플랜이다라고 자부합니다. 단 예비자금이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플랜, 예비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달라지죠. 예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멍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비자금의 중요성은 투자자산과 혜택을 통해 돈이 모아지는 자산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사시에 한 번 정도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미 마련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강압적인 저축을 해도 되지만 예비자금이 아직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예비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동시에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냥 예비자금 미리 한 방에 마련해 두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급여대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왜냐? 파킹이나 이런 단기적인 자금이 집중이 됐을 때 사람의 마음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꺼내 쓰게 되거든요. 과거에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은 금액을 쓰다가 월급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통제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묶어놓는 게 우선이에요.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잡힐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시점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ETF를 미국 나스닥이나 S&P 쪽에 투자를 하는 ETF를 선택을 하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단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 자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은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굳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요. 1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1억을 만드는 거는 어떤 결과냐면 나의 성실성,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끈기 이런 것들의 산물입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1억 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야 이 1억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릇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면서 모아야 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습관을 잡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저축을 하면서 나한테 단순하게 금전적인 이익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지식적인 경험을 줄 것이냐 저는 금융에 대한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연봉 3천만 원 박주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연봉대 구간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